버스와 기차를 타고 7시간을 달려온 저에게 며느리가 건넨 건 봉투 한 장이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죠. 내 유일한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이 그대로 가방 속에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눈물만큼 뜨거운 복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내 칠순 생일날 맨밥과 김 한 장으로 차린 상을 보던 날까지 제가 어떻게 며느리를 개과천선시켰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아들 민호네 집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벌써 2달이나 못 봤던 손자 민수 얼굴이 그리워서 밤새 설쳤습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에 계란 후라이까지 올려서 예쁘게 포장했죠. 그리고 직접 담근 깍두기와 멸치볶음도 큼직한 통에 넣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좋아할 만한 나물 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고요.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야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보따리가 2개나 되었습니다. 무거워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니까요. 부산역까지는 버스로 40분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섰는데도 마음이 바빴어요. KTX를 놓치면 다음 기차까지 한참 기다려야 하거든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표를 끊고 대합실에서 기다리는데 벌써부터 민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로만 듣던 그 앙증맞은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니. 며느리 지은이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울 거예요. 오전 7시 20분 드디어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새벽부터 서둘러서 그런지 벌써 지치더라고요. 하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민수가 또 얼마나 컸을까. 키도 훌쩍 자랐을 테고 말도 더 늘었을 거고 아들 민호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던데 얼굴이 많이 상했을까. 며느리 지은이는 어떨까. 2시간 40분의 기차 여행 동안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뭘 해먹일까? 민수랑 뭘 하고 놀까? 그런 행복한 고민들로 마음이 설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역시 서울은 다르더라고요. 지하철 타는 곳을 찾는 것부터가 일이었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물어서 겨우 찾았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까지 가야 했는데 40분이나 걸렸습니다. 중간에 환승도 해야 하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보따리 2개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우리 민수 보려면 이 정도 고생은 해야죠. 강남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탔습니다. 아들이 미리 알려준 번호를 적어둔 메모지를 꺼내서 확인했어요. 472번 버스였습니다. 20분을 더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12시가 다 되어서야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거의 7시간 만이에요. 다리는 아프고 어깨는 결리지만 마음만은 들떠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엄마 도착했다. 지금 아파트 앞이야.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내려갈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아들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현관 앞까지만 나왔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짐을 들어주러 아래까지 내려왔을 텐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런데. 아들 얼굴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뭔가 곤란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래? 민수는? 민수는 집에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지은이가 좀 피곤하다고 하네요.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갑자기 분명히 일주일 전에 미리 말했는데요. 민호한테 전화해서 손자 보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가 무슨 소리인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자꾸 말을 하려다 말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25층에 도착해서 집 앞에 섰는데 민호가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말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일찍 가시는 게 어떨까요? 뭔 소리야?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반가움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민수가 안쪽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왔어? 그 천진한 목소리를 듣고서야 마음이 좀 놓였어요. 역시 우리 민수만은 할머니를 진짜 반기는구나 싶었죠. 민수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지. 와, 뭐 가져왔어? 그런데 지은이가 민수를 뒤로 끌어당기더라고요. 민수야, 엄마가 머리 아프다고 했지? 조용히 해야 해. 그리고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미리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말했다고요. 일주일 전에 분명히 말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은아, 내가 일주일 전에 아, 그때요? 그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몸살이 와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몸살이에요. 화장도 하고 옷도 말끔하게 차려입었는데 이때 민수가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배고파. 밥 줘. 그러자 지은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밥 해주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식사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혹시 밖에서 드시고 가시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밖에서 먹고 가라고 멀리서 몇 시간 걸려서 왔는데 지은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가 또 말했어요. 할머니, 나 진짜 배고파. 아이는 잘못이 없죠. 점심시간이 지났으니 배고플 만하고요. 그래, 할머니가 김치볶음밥 싸왔지. 같이 먹을까? 보따리에서 도시락을 꺼내려는데 지은이가 제 손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상황이 안 좋아서. 지은아, 그래도 어머니가 멀리서 오셨는데.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부부가 제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손자는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며느리는 귀찮다는 표정이고 그때 지은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냥 밥값이라도 받고 가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아니에요. 그냥 저희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어머니도 불편하실 테니까. 근처 식당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밥값을 줄 테니 밖에서 먹고 가라고. 순간 혈압이 확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상황이 안 좋아서 다음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준비할게요. 다음에 미리 말했고 분명히 말했는데 또 다음에라니. 민호가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 그냥 간단하게라도. 당신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회사에서 돌아와서 집안일에 육아에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맛있는 거 드세요. 정말 죄송해요. 조금밖에 못 넣었어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봉투에 얼마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머니, 정말 오늘만요. 다음번에는 정말 잘 준비할게요. 민수가 제 다리에 매달렸어요. 할머니, 밥 먹자. 배고파. 그 천진한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짜 할머니를 원하는구나. 하지만 며느리가 내민 봉투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됐어. 보따리를 다시 챙겨 들고 돌아서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이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뒤돌아보니 민수가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모욕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반드시 똑같이 되갚아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해도 자꾸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먼 길을 올라와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봉투를 내밀던 지은이 얼굴이었어요. 마치 거지한테 돈 주듯 그렇게. 지하철에서 내려 KTX 표를 사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냥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면서 민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서울역이야. 어머니, 지은이가 너무 미안해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랬대요. 다음에 꼭. 됐다.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은이한테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도 결국 자기 마누라 편이구나 싶었죠. KTX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으니 더욱 허탈했습니다. 아침에 탔을 때는 그렇게 설레었는데 돌아오는 길은 왜 이렇게 쓸쓸한지.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서울 구경 다녀오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들 보러 갔었다고 했더니 아들이 잘해주냐고 묻더군요. 잘해준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 할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잘해준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들으면서도 부러웠어요. 우리 지은이도 그랬으면. 부산에 도착한 건 오후 6시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더위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겠죠. 집에 들어와서 보따리를 풀면서 또 화가 났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볶음밥, 깍두기, 멸치볶음 모두 그대로였어요. 민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만들었는데 그때 옆집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벌써 왔네. 일찍 오는구나. 응.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뭔 일 있었어?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말하면 더 화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순자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털어놨습니다. 봉투를 건네주며 나가서 먹고 집으로 가라 했던 사실까지 모두 말입니다. 순자가 듣더니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나도 어이가 없어서. 영자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한 번 당하면 계속 당하는 거야.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욕을 당할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은이한테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순자가 저녁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말했어요. 영자야, 내가 아는 사람 얘기인데 말이야. 무슨 얘기? 그 사람도 며느리한테 비슷한 일 당했는데 나중에 똑같이 해줬더니 며느리가 정신 차리더라고. 어떻게? 며느리가 집들이 한다고 했을 때 일부러 맨밥에 김치만 싸가지고 갔대. 그랬더니 며느리가 얼마나 창피해하던지.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어요. 그거다, 똑같이 해주는 거. 하지만 언제 기회가 올까요? 지은이가 집들이를 할 것도 아니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달이 제 칠순 생일이었어요. 민호가 분명히 축하해주러 올 거예요. 그때다. 70세 생일이면 좋겠네. 그때 똑같이 해줘. 어떻게? 생일상이라고 해놓고 맨밥에 김만 차려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 상상만 해도 시원했습니다. 지은이가 당황하는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좀 더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해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지은이가 정말 기대하게 만든 다음에 해야겠더라고요. 그럼 미리 전화해서 특별한 생일상 차린다고 해봐. 그러면 기대할 거 아니야? 그래야겠다. 그리고 지은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더 실망시킬 수 있지 않을까? 맞는 말이었어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은이에게 그때의 기분을 똑같이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이런 유치한 복수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순자의 말처럼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의 화나고 속상한 마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제 자신뿐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문득 핸드폰으로 지은이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민호가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민수 사진도 올라올까 해서 가끔 봤었는데
들어가서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싼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사진들을 보면서 화가 더 났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평소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지은이라면 정반대의 음식을 주면 얼마나 당황할까.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민호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다. 그보다 다음 달 엄마 칠순이잖아. 네, 물론 기억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 너희가 부산으로 내려와라. 네, 저희가요? 응, 생일인데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내가 직접 정성스럽게 상 차려서 대접하고 싶단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뭐 준비할까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엄마가 다 할 거야. 그냥 와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한테 얘기했어요. 순자야, 계획 시작이다. 좋아.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우선 지은이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민호한테 슬쩍 물어보는 거야. 이틀 후에 민호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생일상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은이는 뭘 좋아하더라? 지은이요? 해산물 좋아하고 파스타 같은 양식도 좋아해요. 그래? 또 뭐?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도 자주 먹고, 디저트도 좋아해요. 케이크나 마카롱 같은 거. 해산물, 파스타, 샐러드, 디저트 모두 비싸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네요. 알겠다. 엄마가 정말 특별하게 준비할게.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라니 70세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와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지은이 취향은 다 알았네.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생일 2주 전부터 하나씩 떡밥을 뿌려야겠어. 떡밥. 특별한 음식 준비한다고 하면서 기대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당일에 확 실망시키는 거지.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장에서 비싼 재료 사는 것도 일부러 보여주면 어떨까? 그것도 좋겠네. 계획이 점점 구체적으로 잡혀갔습니다. 2주 동안 지은이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올려놓은 다음 70세 생일 당일에 정확히 작년에 지은이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맨밥에 김, 딱 그거만요.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당황할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그날 저에게 얼마나 큰 모욕을 줬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주는 거였죠.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순자와 함께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부러 큰 장바구니를 들고 가서 사람들 눈에 띄게 쇼핑을 했어요. 생선 가게에서 큼지막한 광어를 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광어 회 떠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영자야, 전복도 사지 그래? 그래야겠다. 전복도 좀 큰 걸로 줘요. 이렇게 해산물 코너를 돌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정육점에도 들렸습니다. 등심 좀 보여주세요. 특별한 날이라서요. 한우 등심을 보면서도 일부러 감탄했어요. 역시 다르네요. 제 생일날 요리할 재료 구매하는 건데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야죠. 정육점 주인은 당일 새벽에 도축한 고기라며 등급이 제일 좋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비싼 값이긴 했지만 이왕 결심한 거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싶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민호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번 생일 음식 때문에 요리책도 사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있어. 어머니, 정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야. 지은이 입맛에 맞는 특별한 요리를 배우고 있거든. 해산물 파스타도 해보고 싶고. 어머니께서 파스타를요? 그래, 지은이가 좋아한다니까 엄마가 도전해보는 거야. 70세에 새로운 요리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 지은이가 들으면 정말 감동할 거예요. 감동할 거예요. 그럼요. 정말 감동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감동은 아닐 거예요. 생일 일주일 전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기대감을 올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지은이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은아, 다음 주 내 생일이잖아. 너희 올 수 있지? 네, 물론이죠. 민호 오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응, 그런데 이번엔 내가 특별히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 네? 지은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하고 있거든. 해산물도 쓰고 양식도 만들어 보고. 어머니께서요? 정말요? 목소리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놀라면서도 기대하는 톤이었거든요. 그래, 70세 생일인데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지은이 입맛에 맞는 걸로 정성껏 준비할 거야.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아니야. 내 며느리 좋아하는 걸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동안 음식 때문에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이 말을 할 때 정말 역겨웠지만 참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니까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기대할게요. 기대하라고요. 실컷 기대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충격이 더 클 테니까요. 그래, 평생 기억에 남을 생일상이 될 거야.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은이도 완전히 기대하고 있어. 좋아. 그럼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 응, 이제 진짜 준비를 시작해야겠어. 사실 준비할 것도 없지. 생일상을 차리긴 할 거야. 우리 계모임 멤버들 불러서 같이 식사할까 해.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기분 상해서 아들 며느리랑 생일날 기분 좋게 지나갈 것 같지는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기분 좋게 밥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내가 모임 단톡방에 말해둘 테니까 내일 저녁에 모이자고. 내일이면 좀 빠듯한 거 아니야? 내가 좀 도와줄까? 이래봬도 주부로 산지 몇십 년인데 짬밥이 있지. 금방 하니까 괜찮아.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도와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는 부지런히 음식을 해서 지인들과 미리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었더니 맛도 있고 기분도 좋더군요. 잠시나마 제가 느꼈던 모욕감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일 3일 전에는 민호한테 또 전화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시장에서 정말 좋은 재료들 다 구해놨어.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세요. 고생이 아니야. 지은이 얼굴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고. 얼마나 놀랄까 싶어서. 지은이가 정말 감동할 거예요. 요즘 어머니 얘기만 해요. 그래? 뭐래? 어머니께서 자기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어떤 음식일지 궁금하다고도 하고요. 궁금하다고요? 그럼 정말 깜짝 놀라게 해드리죠. 그래, 엄마도 지은이 반응이 궁금해. 어머니, 저희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아니야, 이건 엄마가 혼자 해야 하는 거야. 지은이를 위한 특별한 마음이니까. 특별한 마음, 정말 특별한 마음이죠. 복수하려는 마음 말이에요. 생일 하루 전날 밤에는 정말 설렜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지은이한테 똑같이 갚아줄 수 있어요. 영자야, 내일 정말 재미있겠다. 그러게 말이야. 지은이 얼굴 어떨까?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해. 나도 그동안 참았던 게 이제야 풀릴 것 같아. 내일이면 지은이가 저에게 줬던 그 모욕감을 똑같이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드디어 생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평생 중에 이렇게 설레는 생일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복수를 위해서 말이지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빗고 화장도 살짝 했어요.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거든요. 부엌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뭘 준비하냐고요? 당연히 맨밥이죠. 그리고 김 몇 장. 하지만 그릇은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제일 좋은 도자기 그릇들을 꺼내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특별한 상을 차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오후 2시쯤 민호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제일 먼저 뛰어왔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우리 민수 할머니 때문에 멀리서 왔구나.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아들아. 그리고 지은이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꼭 가져왔어요. 고마워. 지은아, 예쁘네. 지은이 얼굴을 보니까 정말 기대하고 있다는 게 훤히 보였어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설레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음식 준비하셨어요? 너무 궁금해요. 깜짝 놀랄 거야. 지은이 좋아하는 걸로 특별히 준비했거든. 정말요? 와, 기대돼요. 기대하세요.
실컷 기대하세요. 어머니, 향이 좋네요. 뭔 냄새예요? 사실 특별한 냄새는 없었어요. 그냥 밥 냄새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는 뭔가 특별한 요리 냄새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곧 보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지은이가 계속 부엌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궁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특별한 음식인가 봐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내 며느리인데. 30분쯤 지나서 드디어 상을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순간이 오니까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지만 지은이가 저에게 했던 그 모멸감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시 굳어졌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자, 이제 밥 먹자. 지은이가 깜짝 놀랄 거야. 정말 기대돼요. 상을 차리면서 지은이가 부엌까지 따라왔어요.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지은이가 손님이야. 그냥 앉아 있어. 지은이를 거실로 보내고 혼자서 상을 차렸습니다. 예쁜 도자기 그릇에 흰밥을 담고 작은 접시에 김 몇 장을 놓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릇들이 고급스러워서 멀리서 보면 뭔가 특별한 것 같아 보였어요. 자, 다 됐다. 모두 식탁으로 와. 민수가 제일 먼저 뛰어왔고 민호와 지은이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상을 보는 순간 이게.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상을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어때? 지은이 좋아하는 걸로 특별히 준비했어. 이게 전부예요? 왜? 부족해? 맨밥에 김인데 뭐가 부족하니? 그 순간 지은이가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자기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왜? 지은이가 지난번에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해줬는데 나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아니지, 그보다 더 나은 대우 아니니? 지은이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지은아, 앉아서 먹어. 맛있을 거야. 어머니, 이게 무슨. 민호야, 너도 기억나지? 지난번에 엄마가 서울 갔을 때 지은이가 어떻게 했는지. 민호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눈치만 살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때 밥값 내라고 하면서 봉투 건넸잖아. 밖에서 밥 사 먹으라고. 지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았다고? 화장하고 옷 말끔히 차려입고서? 그건. 이제야 기분이 어떤지 알겠지? 내가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지은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저희 일정 빼고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너무하다고? 내가 뭘 너무했는데? 생일이잖아요. 어머니 칠순인데 이렇게 하시면. 그럼 뭐 생일이면 특별 대우 받아야 한다고. 그럼 시어머니는 생일 아니었어도 따뜻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지은이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저도 계속했습니다. 지은아, 앉아서 먹어. 맛있어. 못 먹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안에서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영문도 모르고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그래요? 엄마가 배가 아픈가 보다. 어머니, 이건 너무. 뭐가 너무해? 나는 지은이한테 받은 것만큼만 돌려준 거야. 하지만 어머니 생신인데. 생신이면 뭐? 그럼 그때 나는 뭐였어? 멀리서 7시간 걸려서 갔는데 니들은 그런 나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말이라도 건넸어? 밖에서 밥 사 먹고 가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내가 느낀 모욕감을 그대로 느껴보니 어떠니? 황당하지? 민호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화장실에서 지은이가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보더라고요. 오빠, 집에 가요. 지은아. 저 정말 못 견디겠어요. 집에 가요. 그러더니 민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밥 안 먹어요. 할머니가 해줬는데. 민수야, 집에 가자. 할머니, 나 더 놀고 싶어.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지은이에게 필요한 교육이었거든요.
민호가 급히 따라 나서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밥은 포장해서 가져가라.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지은이네 가족은 허둥지둥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드디어 복수를 해냈구나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영문도 모르고 가게 된 그 아이가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복수를 하고 나니 속은 시원했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순자가 그 다음날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영자야, 어제 어땠어? 지은이 반응이 어땠어? 완전히 충격받더라. 화장실에 들어가서 토하기까지 했어. 어머, 그 정도였어? 그럼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못 견디겠다고 도망갔지. 잘했다.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런데 그때 민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계속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왜? 어머니 생각만 하면 속이 메스꺼워진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그럼 나한테 와서 사과하든지. 어머니, 지은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내가 받은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호야, 지은이가 진짜 반성한다면 직접 와서 사과하게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어요. 지은이가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호한테서 지은이가 정말 밥을 못 먹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저를 찾아오더니 연락받은 거 없냐고 대뜸 묻는 거 있죠. 아들 집 근처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이유는 지은이가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지 며느리랑 싸웠냐고 묻는 거였죠. 영자야, 혹시 들었어? 뭘? 지은이가 서울에서 사람들한테 어머니 험담하고 다닌다던데. 뭐라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생일상에 맨밥만 차려줬다고. 그래서 너무 모욕적이어서 못 견디겠다고 하더라는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먼저 저한테 그렇게 해놓고서는 거꾸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니. 정말? 경숙이가 민원의 근처에서 미용실 하잖아. 거기가 동네 사람들 자주 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네 며느리도 거기 몇 번 다니잖아. 머리하면서 신세한탄을 그렇게 하더래.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먼저 당한 건데. 그러게 말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며느리는 그 미용실이 제 동창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결혼하고 남편 따라 상경한 친구라 자주 못 보긴 해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민호의 결혼식에 오기도 했고 제가 가끔씩 서울에 갈 때면 종종 들렸던 터라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잘 아는 친구였죠. 더 화가 나는 건 민호도 지은이 편을 드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저에게 전화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심하게 했는데? 그래도 생일날에. 민호야, 네가 그때 옆에 있었잖아. 지은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그건 지은이도 상황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았다고? 그럼 나는 뭐야?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호야, 네 마누라가 지금 밖에서 나 욕하고 다니는 거 알아?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소문내고 다니더라.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니야? 그럼 확인해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거꾸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니. 며칠이 더 지난 후에야 민호가 지은이를 데리고 부산에 내려왔어요. 사실 그 전에 민호한테서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계속 자책하고 있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 며칠 생각해보더니 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오게 된 거였어요. 갑작스럽게 온 건 아니었죠.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왜 갑자기? 지은이를 보니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헬쑥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지은이가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지금 와서?
제가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당황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나 험담하고 다닌 거야? 네? 서울에서 사람들한테 내가 며느리 괴롭힌다고 소문내고 다녔잖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없다고. 그럼 소문은 어디서 나온 거야? 저는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좀 했을 뿐이에요. 너무 속상해서. 하소연? 네,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하셔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혼내려고 그러신 것 같다고. 일부러? 너도 나한테 일부러 그랬잖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또 거짓말하네. 지은이가 계속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아, 진짜 사과할 거면 제대로 해. 변명하지 말고. 오죽하면 네 동네에 사는 내 동창이 연락을 다 줬겠니? 세상이 아무리 좁다지만 매사에 언행 조심하고 다녔어야지. 나도 창피해서 말도 안 한 걸 서울 사는 동창이 알고는 먼저 연락 줘서 알았다. 이래도 발뺌할 셈이야? 어머니, 이 나이 먹고 나도 창피하지만 세상이 얼마나 좁은데? 너희들 다니는 미용실 내 친구가 운영하는 데야. 거기서 신세 한탄하면 동네 사람들이 당연히 네 말만 듣고 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안 그러니? 서울 올라가거든 바른 대로 다시 말해라. 네, 알겠어요. 과연 지은이가 정말 변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눈 앞만 모면하려는 거짓 사과일까요? 민수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이 아이만은 정말 할머니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이 좀 누그러졌지만 지은이에 대한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과연 이 사과가 진심일까요? 그날 저녁 지은이네 가족을 재웠습니다. 올려보내고 싶었지만 한사코 자고 가겠다는 아들의 말에 무심한 듯 그러라고 했죠. 오랜만에 민수가 제 품에서 잤어요. 그 작은 체온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이 아이만큼은 진짜 할머니를 사랑하는구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지은아, 뭐해? 어머니, 죄송해요. 깨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침 준비? 네, 뭐라도 좀 해보려고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완전히 움츠러든 모습이었죠. 부엌을 보니 지은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란도 풀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정성은 보였습니다. 지은아, 요리 배웠어? 아니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걸로. 왜? 제가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시어머니로 모시지도 못하고. 그때 민수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뭐해? 민수야, 할머니 아침 준비하고 있어. 와, 엄마가 요리해? 신기하다. 지은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평소에 요리를 안 했다는 뜻이겠죠. 할머니, 엄마 요리 맛있어? 아직 안 먹어봤는데? 어머니, 맛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괜찮아. 정성이 중요하지. 지은이 차린 아침상을 받아 먹었습니다. 솔직히 맛은 별로였어요. 김치찌개는 싱겁고 계란말이는 탔고 하지만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저를 위해 직접 만든 음식이었거든요. 지은아, 고생했다. 어머니, 맛없죠? 처음 치고는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진짜 변화는 며칠 후에 나타났습니다. 지은이가 매일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지은아, 잘 지내고 있어.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약 떨어진 건 없고요? 괜찮아. 제가 요리 좀 배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요리 학원도 끊었고요. 다음에 또 뵐 때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그냥 보여주기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전화하는 걸 보니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배가 왔는데 지은이가 보낸 거였어요. 좋은 건강 보조식품과 함께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마음 써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변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전화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요리학원까지 열심히 다닌다고 생각하니 참 대견했습니다. 지은이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였죠. 어느 날 순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영자야, 지은이가 정말 변한 것 같네? 그런 것 같아. 그럼 이제 용서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글쎄, 아직은 좀. 사실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지만 쉽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간 거예요. 민호가 다급하게 전화해 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응급실에 왔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야? 서울대병원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올라갈게. 그 순간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민수가 아프다는데. 영자야,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혼자 갈게. 급하게 제일 빠른 KTX표를 끊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사이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수를 생각하니 제 마음은 더 초조해졌어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민수는 링거를 맞고 있었고 지은이는 옆에서 밤새 지키고 있었어요. 지은이를 보니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민수는 어때? 어머니 오셨어요. 열이 많이 떨어졌어요. 내일 오전에 애 상태 보고 이것저것 검사 좀 해보자고 하시네요. 별일 아닐 거예요. 다행이다. 어머니, 저는 괜찮으니까 민수만 봐주세요. 그 말을 하면서 지은이가 자리를 비켜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휘청거리더라고요. 지은아, 앉아있어. 피곤하겠다. 괜찮아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어제 저녁부터요. 밤새 열이 안 떨어져서. 그럼 하루 종일 못 잤네? 네, 괜찮아요. 민수가 중요하니까. 그 순간 지은이의 진심을 느꼈어요. 지은아,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 어머니, 내가 민수 볼 테니까 넌 좀 자거라. 집에 가서 필요한 것도 챙겨와야 할 것 아니니. 민호야, 지은이 좀 데리고 가서 밥 좀 먹이고 와.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이 순간에도 저는 바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지은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알겠어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는 말은 믿기 어려우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정말 변했는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의를 보여줬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직접 만든 갈비찜을 가지고 온 건 그로부터 2달 후의 일이었어요. 지은아, 이거 네가 만든 거야? 네, 어머니 요리학원에서 배운 건데 어떠세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맛있다. 많이 늘었네. 정말요? 다행이에요. 할머니, 엄마 요리 진짜 맛있어졌어. 민수야,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야. 내가 언제 가르쳐 줬어?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감사의 의미도 있고요. 지난번에 민수 아팠을 때 같이 간병해 주시고, 저도 챙겨 주시고, 저도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본 거예요. 달리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제 말을 새겨들었구나 싶었거든요. 요즘은 지은이가 명절 때마다 부산에 내려와서 저와 함께 음식을 준비해요.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해요. 영자야, 지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진짜 며느리 같아. 그때 복수한 게 잘한 일이었네. 복수라기보다는 교육이었지. 그리고 얼마 전에 안사돈한테 전화 왔었어. 정말. 오랜만에 서로 안부 묻고 이것저것 대화하다가 자기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따끔하게 혼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 아이고, 큰 마음 먹으셨네. 그 말 들으니까 내가 괜한 짓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는 거 있지. 아무튼 서로 좋게 말하고 끝냈지. 지은이랑도 이제 더 이상 대면 한 것도 없고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한데 요즘 지은이 하는 거 보면 많이 변했긴 해. 그리고 지금은 그때 일이 저희 가족에게는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날은 다 잊고 서로 농담도 주고 받을 정도로 사이가 친해졌거든요. 어머니,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생일상에 맨밥이 나올 줄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께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래도 덕분에 지은이가 정신 차렸잖아요. 할머니, 그때 일 또 얘기해줘. 민수는 그때 일을 들을 때마다 재미있어해요. 물론 아직 어려서 무슨 일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충격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혼나지 않았으면 계속 철없이 살았을 거예요. 친정 엄마한테도 잔소리 엄청 들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잘할게요.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네, 정말 늦게 철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지은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자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어머니라고 말이죠. 지은아, 사람들이 질릴 정도로 자랑하지 마.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우거든요. 이런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가 몇이나 될까요? 어머니, 지은이가 요즘 어머니 흉내도 내요. 흉내?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이제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된 게 다행이에요. 때로는 갈등이 있어야 더 단단한 관계가 되는 법이거든요. 저희가 그 증거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때로는 단호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물론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말이에요. 나이 먹고 이게 잘하는 짓인가 싶다가도 결국 필요한 결단일지도 모르니까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박상철 씨입니다. 사실 그동안 박 씨에게는 말 못할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속사정이 있었죠.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박 씨에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박 씨는 5일장이 열리는 장터에 나와 아내와 함께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점심으로 맛있는 국수를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카페로 향해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마셨죠. 이렇게 마음 편히 지내기 시작한 것도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사연은 6년 전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 씨는 그날도 낡은 청소도구를 들고 자신의 빌라 주변을 쓸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건물 관리인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그는 6채 빌라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5년째 그는 이렇게 건물주임을 숨기고 관리인처럼 행동하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지 않았고 가식적인 관계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님, 또 청소하세요. 관리인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아들 준호 씨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2달 만에 찾아온 아들은 언제나처럼 바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마음 편해. 뭐하러 왔어? 어휴, 그러다 허리 삐끗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관리인 쓰라고 매달 월급 주시잖아요. 박 씨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아들의 건설자재 사업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자금 좀 필요해서요. 이번 달 말까지만 빌려주시면. 또 얼마나 필요하다고? 3천만 원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거짓말이란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아들은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단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것 보는 게 부모 행복이야.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그 행복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통장에서 알아서 빼.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준호 씨는 활짝 웃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박 씨는 빌라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빌라 앞 작은 평상에 앉아 있으니 옆 건물 슈퍼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 씨에게 청소부를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건물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세입자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청소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청소하는 꼴이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일부터 새 청소 아주머니 온다네. 이번엔 성실한 분이라던데. 슈퍼 주인의 말에 박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청소부가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TV에서는 노년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에 관심은 없었습니다. 텅 빈 집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청소부가 온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빌라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8시가 조금 넘어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 차림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청소할 빌라인가요? 새로운 청소부의 이름은 최미자였습니다. 6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기가 흘러 넘치는 듯 했습니다. 눈빛이 또렷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청소해 주시는 거죠? 네, 오늘부터 일하기로 했어요. 관리인분은 어디 계세요?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자신이 관리인이라고 해버릴까? 아니면 건물주라고 밝혀야 할까? 순간의 결정으로 그는 관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관리인입니다. 박라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최미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 씨는 인사를 마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청소도구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물어보자 그는 빌라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빗자루와 대걸레, 낡은 양동이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최 씨는 혀를 찼습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청소를 제대로 해요? 새 도구 좀 사야겠네요. 그럼 필요한 거 목록 주시면 제가 살게요. 제가 직접 골라올게요. 청소는 제 전문이니까요. 그녀의 당당함에 박 씨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동안의 청소부들은 대부분 소극적이고 말이 없었는데 최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빌라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 위치부터 계단 청소 순서까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 씨는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박 씨가 어색하게 서 있자 그녀는 함께 먹자고 권했습니다. 박 씨는 고맙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저도 혼자예요. 딸 하나 있는데 시집가서 외국에 살아요. 두 사람은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씨는 40대에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년 전 갑작스런 병으로 떠났다고 그 후로 모든 것이 힘들어졌다고. 사람이 혼자 살면 뭐든 힘들죠. 저도 처음엔 밥 먹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맞아요. 지금도 저녁만 되면 그렇게 쓸쓸합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고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픔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도시락을 덮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일해야겠네요. 건물 꼭대기부터 청소할 거예요. 그녀의 실용적인 태도에 박 씨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동정이 아닌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녀의 모습이 편안했습니다. 오후 내내 최 씨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계단과 복도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박 씨도 옆에서 조용히 도왔습니다. 세입자들이 지나가며 새 청소부가 왔냐고 물었고 박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몇몇 세입자들은 최 씨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빌라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사라지고 계단 난간은 반짝거렸으며 입구 화단에는 작은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최 씨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세입자들도 달라진 환경에 만족해했습니다.
이번 청소 아주머니는 정말 일 잘하시네요.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세입자의 말에 박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도 모르게 최 씨의 출근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녀와 나누는 점심시간의 대화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왔습니다. 걱정하던 박 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안도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네, 병원에 들렀어요. 건강검진 받느라.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정기검진이에요. 나이 들면 건강 챙겨야죠. 최 씨는 밝게 웃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박 씨는 그녀가 계단을 오르내리며 가끔 숨을 고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걱정이 된 그는 도움을 제안했지만 최 씨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빌라 근처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최 씨가 같은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박 씨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뵙네요. 저녁 드세요? 같이 드실래요? 최 씨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취미까지 박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하던 박 씨는 무심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카드에 적힌 박상철이라는 글씨를 본 것입니다. 저 혹시 건물 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숨겨왔던 사실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관리인이 아니고요. 왜 거짓말을 하신 거죠?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 씨의 눈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한 게 좋아요. 거짓말은 질색이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씨가 붙잡으려 했지만 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더 이상 청소 일 못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박 씨는 그녀가 식당을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텅 빈 식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틀 동안 박 씨는 최 씨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사과하고 싶었기에 박 씨는 최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통화 연결음에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상철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날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숨긴 건. 그만하세요. 이유가 뭐든 거짓말은 싫어요. 한 번만 만나서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바짝 긴장한 채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빌라 앞 공원의 벤치에서 잠깐만 뵙죠. 다음 날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구석구석 면도를 하고 옷을 꼼꼼히 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정장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벤치에 앉아 있자니 초조함에 자꾸만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0시 최 씨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박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만 이야기해요.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 박 씨는 자신이 왜 건물 주임을 숨겼는지 솔직하게 하나 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이 그립더군요. 특히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최 씨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도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뭘요? 당신이 건물주라는 거요. 슈퍼 아저씨가 처음 일 시작할 때 살짝 귀띔해줬어요. 근데 왜 숨기는지 궁금해서 그냥 모른 척했죠? 박 씨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연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최 씨가 그를 배려해 모른 척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화낸 건 거짓말이 계속되는 게 싫어서였어요. 솔직해지길 바랬던 거죠. 박
박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거짓말 같은 건 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해를 풀고 다시 청소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레 서로의 과거와 가족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딸이 해외에 있다고 했죠? 자주 연락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바쁘다고 하니 자주 연락하기도 미안하고. 제 딸도 그래요. 아프다는 말도 못해요. 걱정할까봐. 두 사람의 시간은 점점 더 특별해져 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동네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박 씨는 용기를 내어 최 씨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살며시 미소가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준호 씨는 3달 만에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빌려간 돈을 갚으러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빌라에 도착한 그는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여성과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준호야, 언제 왔니? 방금요. 누구세요? 아, 이분은 최미자 씨야. 우리 빌라 청소해 주시는 분이죠. 최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준호 씨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라 앞에서 아버지와 최 씨를 번갈아 보다가 얼른 아버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청소부랑 팔짱 끼고 다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미자 씨는 그냥 청소부가 아니라 내 친구야. 친구요? 갑자기 무슨... 나도 사람인데 친구 하나 사귀면 안 되나? 준호 씨는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야근 중인 아내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아버지 집에서 본 광경을 설명했습니다. 여자가 보통 여자 같진 않아.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닐까? 어머, 정말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한 60대 초반? 아무튼 내가 더 알아봐야겠어. 서연 씨는 준호 씨보다 더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친구 좀 시켜서 그 여자 뒷조사해봐요. 아버님 나이에 그런 여자가 진심으로 다가올 리 없잖아요. 준호 씨는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종종 아버지 집에 들러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거의 찾아오지 않던 그였지만 갑자기 일주일에 2에서 3회씩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관리비 정산이나 세입자 문제 등을 핑계 삼아 들렀습니다. 갑자기 왜 이리 자주 오냐? 회사는? 아버지 걱정돼서요. 혼자 계시니까 자주 뵈야죠. 그러면서도 준호 씨는 최 씨가 청소하는 시간에 맞춰 방문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관계인지 살피려는 의도였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시켜 최 씨의 과거와 현재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가 알아낸 사실은 최 씨가 실제로 청소 일을 하며 검소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는 박 씨와 최 씨가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웃으며 대화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데이트처럼 보였습니다. 준호 씨는 식당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뵐 줄이야. 준호야, 같이 먹을래? 됐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른 거예요. 최 씨는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했지만 준호 씨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만 말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를게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날 밤 준호 씨는 아버지에게 최 씨와의 관계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네가 날 감시하는 것 같더라. 왜 그래? 아버님, 그 여자랑 뭐예요? 같이 밥 먹고 팔짱 끼고 혹시... 맞아, 우리 사귀고 있어. 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솔직한 대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박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좋아할 리 없잖아요. 너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미자 씨는 진심이야. 진심? 그런 거 없어요. 돈 보고 접근한 거라고요. 박 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행복을 이렇게 쉽게 부정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미자 씨는 내 재산 같은 거 관심도 없어. 아버지, 정말 눈이 멀으셨네요. 그 나이에 여자가 아버지한테 다가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다 컸으면 부모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내 삶은 내가 책임져. 준호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사기당하면 어쩌려고요. 돈 다 뜯기고 나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결국 박 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만해. 네가 내 인생의 심판관이야. 내가 누구 만나든 네 상관 아니야. 상관없다고요. 그 여자가 아버님 돈 다 털어가면 누가 책임져요?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박 씨는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결국 돈이었습니다. 너 정말 날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내 돈 때문이야? 그 말에 준호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표정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연히 아버지 걱정해서 그러는 거죠. 하지만 박 씨는 아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걱정은 충분히 들었다. 이제 돌아가. 아버지, 내 선택은 변하지 않아. 미자 씨와 계속 만날 거야. 준호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반대할 거예요. 서연이도, 지민이도. 그러나 박 씨는 이미 결심한 듯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행복을 찾을 거야. 다음 날 준호 씨는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 씨는 예상대로 크게 동요했습니다. 어머, 정말 큰일 났네요. 어떻게든 막아야 해요. 아버지가 완강해. 말이 통하질 않아. 그럼 직접 그 여자를 만나봐야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반대하는지 확실히 보여줘야 해요. 두 사람은 최 씨를 만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최 씨가 일하는 빌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빌라에서는 평소와 같이 최 씨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녀에게 어제 있었던 아들과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만나는 걸 아들이 반대해. 그럴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니? 자식들은 다 그래요. 부모가 새 인연 만드는 걸 못마땅해 하죠. 그때 빌라 입구에서 준호 씨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최 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최 씨는 그들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미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 씨는 걸레를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리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가 그녀 옆에 서려 했지만 최 씨는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야기해요. 준호 씨는 최 씨를 빤히 쳐다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상한 게 분명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자 서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다들 알잖아요. 그 나이에 갑자기 다가온 이유가 뭐겠어요? 시아버님 재산이 목적 아닌가요?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청소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할 이유는 없네요. 그만두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박 씨가 다급히 그녀를 붙잡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상철 씨.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는데. 미자 씨, 가지 마. 하지만 최 씨는 이미 결심한 듯 빌라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 씨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들 부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님, 다 아버님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날 위해서? 내 행복을 망치는 게 날 위한 거야?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행동이 그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서글픈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으니 돌아가. 당분간은 내 얼굴 보지 마라.
그날 이후 박 씨는 최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빌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최 씨는 여전히 박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빌라 청소는 다른 아주머니를 임시로 고용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행동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보다 자신이 최 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더 속상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최 씨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슈퍼 주인에게 주소를 물어 알아낸 곳은 빌라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1층 작은 집 앞에서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는 박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미자 씨,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최 씨는 망설이다가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벽에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일 정말 미안해. 준호 녀석이 심하게 굴어서. 됐어요. 그런 일은 예상했어야 했는데. 아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당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최 씨는 조용히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박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 우리 이대로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자식들과 갈등하며 사는 건 힘들어요. 내 자식이라고 내 인생까지 좌우할 순 없어.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저는 이미 딸과 단절하며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 아픔을 아버지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최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0대에 이혼한 후 홀로 딸을 키웠지만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해외에 살고 있는 딸과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하는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미자 씨,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미자 씨와 함께. 상철 씨,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미자 씨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준호도 결국엔 내 행복을 이해할 거야. 박 씨는 최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최 씨의 마음까지 녹여내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 결혼해 줘. 갑작스러운 청혼에 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박 씨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버지의 결혼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미쳤나 봐. 그 나이에 결혼이라니. 이대로 두면 큰일 나요. 재산 다 뺏길 거예요. 준호 씨와 서연 씨는 급히 딸 지민이를 불렀습니다. 대학생인 지민 씨는 주말에 집에 와서 부모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부르시고. 할아버지가 결혼하신대. 네, 할아버지요? 누구랑요? 청소하는 아줌마래. 할아버지 건물 청소하는 여자. 지민 씨의 표정이 의외로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자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진짜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나 봐요. 뭐? 넌 이게 좋다고 생각해? 왜요? 할아버지도 행복하실 권리 있잖아요. 서연 씨는 딸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지민아, 그 여자가 할아버지 돈 때문에 접근한 거야. 너 대학 등록금도 할아버지가 내주시는데 그런 것도 다 못 받게 될지 몰라.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아버지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지민아, 네가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 그 나이에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돈 안 보고 접근했을 리가 없어. 가족 간 논쟁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결국 지민 씨는 화를 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 씨 부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틀 후 박 씨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정식으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준호 씨 부부와 손녀 지민 씨가 모인 자리에서 박 씨는 최 씨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최미자 씨야. 앞으로 함께 살 사람이야. 최 씨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준호 씨 부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손녀 지민 씨만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혼자라서 걱정했는데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고마워요.
지민 양. 저희는 이 결혼에 동의할 수 없어요. 아버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결정했어. 너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바뀔 일 없어. 아버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망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왜 망신이야? 모두가 비웃을 거예요. 저 할아버지 청소부한테 홀딱 빠져서 이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최 씨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런 모욕적인 대화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밖에 나가 있을게요. 박 씨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후회되는구나. 그때 서연 씨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아요. 결혼하시겠다면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재산 포기각서는 써주셔야겠네요. 서연 씨의 말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청소부 아줌마랑 결혼하겠다면 최소한 재산은 보호해야죠. 그분이 정말 돈 때문이 아니라면 각서 하나 쓰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 박 씨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의 행복보다 돈을 더 걱정하는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너희들 정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구나. 그는 천천히 거실에 있는 금고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인지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박 씨는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 유언장이야. 얼마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정리했어. 유언장이요? 그래. 내 모든 재산은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빌라 한 채만 너희가 살던 집으로 남겨두는 걸로. 준호 씨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걱정 마. 미자 씨에게도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래도 난 미자 씨와 결혼할 거야. 아버님, 내 인생에 대한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돈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한다면 차라리 다 정리하는 게 낫겠더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 옆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박 씨는 손녀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너희들 본심은 이미 봤어. 박 씨는 지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다. 미자 씨와 나는 결혼할 거고 앞으로는 간섭하지 마라. 그가 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다려요. 최 씨는 종이를 박준호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미자 씨도 직접 작성한 재산 포기각서였습니다. 저는 상철 씨의 재산에 관심 없어요. 이런 각서 쓰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썼어요. 준호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각서를 훑어보고 서연 씨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예요. 상철 씨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 씨의 진심이 담긴 눈빛은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반대하신다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상철 씨와 가족 사이에 금이 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박 씨는 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희생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자 씨,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함께 갈 거야.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뺏지 마라. 너희들도 각자의 행복을 찾아 살 권리가 있듯 나도 그럴 권리가 있어. 준호 씨는 아버지와 최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행복보다 재산을 먼저 생각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박 씨는 아들의 사과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상처는 깊었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자 씨, 가자.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겨진 가족들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 씨만이 창가에서 할아버지와 최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비치는 10월의 어느 날,
박 씨와 최 씨는 작은 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오랜 친구인 장영식 씨가 증인으로 함께했고 손녀 지민 씨만이 가족 중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지민아, 오늘 와줘서 고맙다. 당연하죠. 할아버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민 씨는 최 씨에게도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새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 지민아. 나도 네 할아버지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할게. 박 씨는 손녀의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장 씨가 간단한 점심을 대접하겠다며 근처 한정식 집으로 일행을 안내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행복한 혼인은 처음 보는 것 같네. 자네들 정말 잘 어울려. 허, 늦게 만난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다더니 정말인가 봐. 장 씨는 축하의 말을 전하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박 씨의 오랜 친구로 아내를 잃은 후 그의 슬픔을 함께 견뎌준 사람이었습니다. 장 씨는 박 씨의 결혼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민 씨는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할아버지와 최 씨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커플 머그컵이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샀어요. 아빠,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우리 지민이 참 착하구나. 손녀가 떠난 후 박 씨와 최 씨는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 부부와의 갈등 이후 빌라를 떠나 근처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빌라 관리는 관리인에게 맡겼고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서자 최 씨는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짐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살게 되는 거네요? 뭐가 필요하면 얘기해. 같이 꾸며나가자. 저는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상철 씨만 있으면 돼요. 박 씨는 최 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행복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동반자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미자 씨, 이제부터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최 씨는 주방에서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었고 박 씨는 옆에서 야채를 썰거나 그릇을 준비하며 도왔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들이 함께할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최 씨가 준비한 아침 식사에 감동했습니다. 따뜻한 국과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 그리고 계절 반찬까지. 혼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풍성한 아침이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차려놓으면 어떡해. 나 살찌겠다. 건강해야 오래 살지. 잘 먹어야 해요. 박 씨는 음식을 먹으며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줄곧 혼자 먹던 쓸쓸한 식사가 이제는 정겨운 대화가 오가는 즐거운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의 일상에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미자 씨, 내일은 지민이 생일이야.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케이크 만들어 볼까요? 지민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딸기 좋아해. 그런데 집에서 만들 수 있어. 물론이죠. 예전에 작은 제과점에서 일한 적 있어요. 최 씨는 특별한 기술이 많았습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재봉, 원예 등 다양한 일을 해왔던 경험이 그녀를 다재다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아내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최 씨가 집에 있던 오래된 다이어리를 정리하다가 박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와, 젊었을 때 정말 멋있으셨네요. 그땐 그랬지. 지금도 멋있어요. 박 씨는 아내의 말에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과거의 아픔, 자식들과의 관계, 꿈꿔왔던 것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젊은 연인처럼 솔직했습니다. 어느 주말 박 씨는 최미자를 위해 작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고 미니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최 씨가 원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미자 씨가 꽃 좋아한다고 해서 같이 가꾸면 좋을 것 같아서. 최 씨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작은 배려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와 최 씨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일상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집 초인종 소리에 박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은 아들 내외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 찾아온 그들의 방문에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준호야, 웬일이니?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박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활짝 열어 그들을 들였습니다. 최 씨는 급히 거실을 정리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4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버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박 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 씨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진심이에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서연 씨는 은근슬쩍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회사가 요즘 안 좋아서 대출이 필요한데 제 신용으로는 힘들어서요.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부엌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0억 원 정도만요. 정말 급해서.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갑자기 준비해? 갑자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빌라 담보대출로 하시면 어떨까요? 이자는 저희가 다 낼게요. 그 빌라는 건드리지 마.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대화는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2사람은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고 박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 씨가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할게요. 지민이 등록금도 문제예요. 이번에 못 내면 휴학해야 해요. 지민이가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아버님 결혼 문제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최 씨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녀에 대한 사랑은 박 씨의 약점이었습니다. 상철 씨, 제가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있어요. 지민이 등록금에 보태면 어떨까요? 서연 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최 씨가 돈을 내놓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지민이는 제 손녀이기도 해요. 도울 수 있다면 기쁘게 생각해요. 박 씨는 아내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손녀가 오늘 아침에 보낸 문자에는 등록금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주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돈과 관련된 어려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잠깐, 내가 지민이한테 물어볼게. 박 씨가 전화를 걸자 2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통화가 연결되고 박 씨는 손녀에게 등록금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 등록금이요? 그거 이미 다 냈고 다음부터는 장학금 받게 돼서 올해는 끝났어요. 대답을 들은 박 씨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었군. 지민이는 장학금 받았다고 하네. 아버지, 그게 당장 나가. 내 집에 다시 오지 마.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왜? 내 손녀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너희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결국 준호 씨 부부는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 씨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최 씨는 그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미안해. 미자 씨, 우리 가족 때문에. 가족은 언제나 복잡한 법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최 씨는 그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자식과의 관계는 아프지만 그에게는 이제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박 씨는 빌라 관리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입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이사를 나가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 최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빌라로 향했습니다. 빌라에 도착한 박 씨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층 세입자가 짐을 모두 빼고 사라진 상태였고 집안은 쓰레기와 파손된 가구들로 엉망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금은 누가 돌려줬어? 관리인은 망설이다가 준호 씨의 지시로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의아했습니다. 빌라 관리는 아들에게 맡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는 세입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준호 씨가 자신이 건물주라며 보증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몇 번의 연락을 시도한 끝에 집을 나간 세입자와도 통화가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등기부 등본과 여러 가지 서류들을 들고 와서는 자신이 건물주라고 설명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박 씨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박준호라는 이름이 써져 있었다고 말이죠.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빌라를 넘겼어? 최 씨는 남편의 충격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류에 사인한 적 있어요? 박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함부로 사인을 하거나 빌라와 관련된 서류를 만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녀석이 날 사칭하고 다닌 게 분명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신고해야 해요. 이건 사기잖아요.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아들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비서는 준호 씨가 출장 중이라며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완강하게 기다리자 결국 비서는 준호 씨에게 연락했고 얼마 후 박 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빌라 얘기 좀 하자. 아버지, 갑자기 무슨... 네가 내 빌라를 가로챈 거 다 알아버렸거든. 시침이 뗄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 순간 준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박 씨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이미 법적으로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네가 술을 쓴 거겠지. 내가 너한테 집을 넘겨준 적도 없는데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네 앞으로 바뀌어 있는 거고. 거짓말 할 생각은 말아라.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증명하실 수 있어요? 제가 술을 썼다는 증거라도 있냐고요. 박 씨는 아들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의 가슴은 배신감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씨는 고민 끝에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준호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사건은 복잡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준호 씨 부부가 빌라뿐만 아니라 박 씨 명의의 다른 재산들도 빼돌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박 씨가 최 씨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 시작된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준호 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메일과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며느리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가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여 재산 관리권을 빼앗으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 수가 있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손녀 지민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지민아, 네 잘못 아니야? 부모님이 왜 이러시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 재산이 탐났던 걸까요? 박 씨는 손녀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손녀에게 원망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찾아온 것이 고마웠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제게도 비밀로 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재산을 노린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손녀 지민 씨는 준호 씨 부부가 최 씨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최 씨의 과거를 파헤쳤고 그녀가 박 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재산을 노리겠어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저는 좋았는데. 그날 저녁 박 씨와 최 씨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재산이 사라진 것보다 아들의 배신이 더 아팠습니다. 최 씨는 남편을 위로하며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잖아요.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어요. 미자 씨,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들의 대화 중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이 예상보다 복잡해져 재판까지 가게 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과의 법정 싸움은 상상하기도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오랜 친구 장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장 씨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박 씨가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빌라가 아직도 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박 씨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등기부등본에 준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자네 아들이 보여준 서류는 가짜였어. 실제로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문서도 아주 감쪽같이 위조했더라. 나도 속을 뻔했어. 네가 확인한 등기부등본은 가짜였던 거야. 이게 진짜야. 하도 이상해서 내가 직접 떼본 거야. 불행 중 다행이지. 알고 보니 준호 씨가 위조한 서류로 세입자들을 속이고 임대료를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실제 등기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박 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빌라는 아직 내 거라고? 그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자네 아들이 아주 작정을 했더구만. 자네 변호사까지 어떻게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장 씨는 오랫동안 준호 씨의 사업 상황을 주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알아낸 사실은 준호 씨의 사업이 막대한 부채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준호 씨가 박 씨의 재산을 가로채 부채를 해결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박 씨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확인한 후 법적 대응 방안을 알려주었습니다. 박 씨는 빌라 관리를 즉시 장 씨에게 잠시 맡기고 세입자들에게 실제 소유주가 자신임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이틀 후 준호 씨가 갑자기 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 네가 내 빌라 임대료를 가로채고 있었던 게 오해야? 준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아내는 어디 있어? 서연이요? 왜요? 같이 와서 사과해야지. 너희 둘이 계획한 일이잖아. 준호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서연 씨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 일부가 사라졌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 같네요. 준호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아내마저 자신을 배신한 상황에서 그는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난 항상 너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이 쌓이니까 미쳐버린 것 같아요. 박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난 너를 법적으로 고소할 거야.
하지만 재판 전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빼돌린 돈을 돌려주면 가능한 선에서 도울 수는 있어. 준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고 경찰은 그녀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사업비 중 일부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박 씨의 아들은 무엇이든 일을 해서 매달 200만 원씩 돈을 갚아나가야 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큰 법적 처벌은 면했지만 이제 자신이 자초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몇 개월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박 씨와 최 씨는 빌라를 정리하고 조용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더 작은 집이지만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손녀 지민 씨는 주말마다 할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지민아, 네가 자주 와줘서 더 행복한 거야. 어느 평화로운 저녁 박 씨와 최 씨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미자 씨, 후회 없어? 무슨 후회요?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 만나서 이런 고생까지 하게 될 줄 몰랐잖아. 최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상철 씨를 만난 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박 씨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인생을 함께하며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창가에서 그들을 바라보던 지민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녀도 기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과 사랑이라는 것을